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등이 아프다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초기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8,900명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겨우 13.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1기 단계에서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늦게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췌장암의 진짜 초기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의학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작년 가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병원 가는 것을 꺼려 하셨거든요. 소화제를 사서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에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등과 허리가 은근히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삐끗했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달랐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아프고 특히 밤에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약 처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왔다면 1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통증도 더욱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첫 증상이 나타난 지 겨우 9개월 만에 박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소화불량이 시작됐을 때 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후회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겼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췌장암의 초기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신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68세이시고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작년 봄부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화가 더 안 됐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삼겹살이나 튀김 요리를 드시면 속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좋았던 분이라 이런 증상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추가됐습니다. 왼쪽 옆구리와 등 쪽으로 은근한 통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통증은 특별한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숙이거나 누웠을 때 더 아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이 며칠째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질병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췌장염이나 췌장암도 있었습니다. 무서워지긴 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화불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한지, 통증의 위치와 양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할머니의 증상을 듣고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췌장의 작은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크기가 작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일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 발견의 힘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췌12지장 절제술이라는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병리 검사 결과 악성도가 낮은 췌장암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수술 후 김 할머니는 보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현재 수술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하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늦은 발견이 단순히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연간 18회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대부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입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췌장암 초기 증상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는 점입니다. 소화불량, 복통, 요통 등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한 소화기 질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화기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화불량 증상을 경험한 6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병원을 방문한 비율은 4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0%는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했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처가 때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걸까요? 먼저 췌장의 위치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뒤쪽, 척추 앞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무게는 80g 정도의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 둘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것입니다. 췌장암이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췌장암의 첫 번째 증상인 소화불량의 원리입니다. 또한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췌장 주변에는 복강신경총이라는 중요한 신경다발이 있습니다. 종양이 이 신경을 누르면서 복부와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인 복통과는 다릅니다. 지속적이고 은근하며 자세를 바꿔도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더 진행되면 담관을 맞게 됩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췌장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이 이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해서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기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반대로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려움증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황달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의 또 다른 특징은 체중 감소입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식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평소 혈당이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5가지 주요 초기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됐던 분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른 점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화제를 드셔도 증상이 계속되고 식사량을 줄여도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또한 특정 음식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음식에 대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되는 둔한 통증이 등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식사와 관계없이 나타나며 누워있을 때도 아픕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위치는 주로 배꼽 위쪽 명치 부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왼쪽 옆구리나 등 쪽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면 통증이 약간 줄어들고 등을 젖히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통증 양상을 보인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3kg 이상 체중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하고 소화기능 저하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식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없어진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새로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병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기존에 당뇨병이 있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슐린 용량을 늘려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의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증상은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몸 전체에 가려움증도 생깁니다. 하지만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이 함께 나타나거나 체중 감소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치가 깊숙하고 위나 대장의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종양 표지자인 CA-9라는 수치도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 표지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췌장암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초기 췌장암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영상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를 찍으면 췌장의 모양과 종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담관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 12지장까지 들어가서 췌장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동시에 세침 생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종양 조직을 조금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췌장암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기에서 2기로 진행되는데 겨우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연에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후에 당뇨병이 새로 생긴 분,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거나 비만한 분들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입니다. 췌장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흡연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담배 속의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췌장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한 분들은 정상 체중인 분들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20%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을 많이 드시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에 소주 1잔, 여성의 경우 반잔 정도가 적당한 음주량입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당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년에 한 번 이상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전문적인 췌장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지키시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부족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도 적절히 드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은 건강 관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야외 활동을 늘리시고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물들은 오래 복용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약을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나 제산제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을 감추는 것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제품들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높아집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약 2.5배 정도 높아집니다. 2명 이상이 있으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세부터는 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위험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정도는 일반 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영상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외과나 혈액 종양내과로 연결됩니다. 검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부분의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수술 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췌장 수술은 매우 복잡한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량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수술로 췌장의 일부를 제거하면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효소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고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한겸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생선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가능하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5가지 주요 증상인 지속적인 소화불량, 복부와 등의 통증,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새로 생긴 당뇨병, 황달 중에서 2개 이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췌장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 적절한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절주 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언제 검사를 받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셋째, 금연이나 체중 관리 등 개선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도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의학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밥을 먹고 바로 산책을 나가거나 바로 눕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곧바로 과일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우실 내용을 잘 지키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후 관리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며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30분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드시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평소처럼 사과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가 상했나 싶어서 참았지만 고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급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 할머니에게 식후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 할머니의 오랜 습관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거나 과일을 먹는 것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해로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김할머니에게 식후 30분 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부터 식후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과일이나 차도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김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식후 불편함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식후 습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건강한 식후 관리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 할머니처럼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식후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가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 식사 후마다 바로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후에 바로 진한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하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산제만 복용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목에 이물감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가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식도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할아버지의 잘못된 식후 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것과 카페인 섭취가 위산 역류를 지속적으로 유발했던 것입니다.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식후 최소 3시간은 눕지 않아야 했고 카페인 섭취도 크게 제한해야 했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조절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잘못된 식후 습관이 만성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식후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식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과 섞이면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삼킨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갑니다. 이때 위에서는 이미 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산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를 두부 소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음식이 위에 도착하기 전부터 소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위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벽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산도가 매우 강합니다. 이 강한 산성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위벽의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잘 섞어줍니다. 이런 움직임을 위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은 죽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위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는 췌장과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에게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지방 소화에 특히 중요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효소가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분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모든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식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화 과정에서는 우리 몸의 많은 자원이 소화기관에 집중됩니다. 이때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혈액이 분산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위와 장의 근육 활동도 둔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를 위해 식후 산책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소화기관은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또한 위산 역류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빠른 걸음이나 조깅 같은 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몸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위 속에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위를 압박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후 최소 30분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천히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할 때도 빠르게 걷지 말고 평소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돕는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후 바로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거나 소화를 돕기 위해 차를 마시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다른 음식보다 빠르게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다른 음식물이 있으면 과일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일의 산성 성분이 위상과 만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류나 신과일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2021년 대한소화계약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과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위장장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차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채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로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과일이나 차를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장으로 넘어가서 과일이나 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 시기를 더욱 주의 깊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후 바로 눕거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식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바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중력의 영향으로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오래 지속하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80% 이상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잠을 자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소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열과 혈액순환 변화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자주 깨게 되고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30도 정도 높여서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나요? 식후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소화 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때는 특히 차가운 음식을 식후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냉음료는 위장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서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후에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소화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 깊은 식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대로 바로 누우면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식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량도 늘어납니다. 이때 무리한 활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 최소 1시간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식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식후 복용 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약물의 흡수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후 얼마나 기다려야 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산책은 식후 30분 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식후 2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은 식후 3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후 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적당량의 미지근한 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1컵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탄산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식후 최소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식후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약물은 식후 복용이 권장되고 일부는 공복 복용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식후 관리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식사량과 식후 관리 시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드실수록 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드신 날에는 식후 관리 시간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경우에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30분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어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둘째, 식후 즉시 과일이나 차를 섭취하지 마세요.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 바로 눕거나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위산역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소화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식사 후 30분 동안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세요. 그 시간을 이용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공복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올바른 아침 루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올바른 식후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